인간의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지 않고 AI를 이용해서 뭔가를 했을 때 부작용이 더 있을 수 있겠구나. 예전에는 이제 프로 혹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적을 내는 정도까지 인간의 그걸 통해서 이제 신진서보다는 이제 AI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죠. AI는 자신이 쌓아놓은 거에 계속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보다 훨씬 전부터 이제 AI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AI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암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훨씬 더 강해질 거고요. 근데 우리가 창의적인 영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아직도 암기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는 교육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9 곱하기 9 바둑 이제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많이 두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 이미 나왔다면서요. 마음만 먹으면 외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암기를 잘하신 분이면 제가 질 수도 있겠군요. 예.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희 기자입니다. 이세돌 국수님 그리고 이넨스의 이승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십 년 전에 알파고와 삼국에서 끝나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은 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간이 진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과의 대결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올해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하시고 지금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AI와의 협력의 관계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좀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저는 알파고 이후부터는 계속 AI와 좀 협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8년도부터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또 알파고 끝나고요. 그 이후죠.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죠. 그때부터 빠르게 뭔가 변화할 줄 알았어요. 근데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그때 나왔거든요. 제 생각보다는 오히려 좀 느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생성형 AI죠. 그게 이제 나왔고 챗GPT처럼 이런 것들 정확하게 예측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우리가 좀 무방비한 상태에서 지금 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 어찌됐든 알파고라는 그런 이벤트가 포시즌스에서 했는데 그걸 그냥 너무 단순한 그냥 바둑 이벤트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 바둑기 변화나 또 AI에 대한 생각들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챗GPT 이후에 생성형 AI가 이 기술도 발전하겠지만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뭐 에이전틱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현재 당시에 이국수님이 느끼셨던 감정을 이제는 모든 직장인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얘랑 이제 내가 싸워야 되나? 아니, 협력해야 되나? 지금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행사를 준비해 보시면서 이 교수님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하셨잖아요. 어떤 좀 도움을 받으셨고 좀 어떠셨어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저희는 원래 B2B로 이제 이런 AI 오퍼레이팅 시스템 제공하고 있던 회사여가지고 이 행사 준비하면서 소위 좀 튜닝을 했어요. 그 튜닝해보면서 일반 직장인분들 혹은 일반인분들도 사용하시면은 뭐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었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알파고 뭐 구글과 같은 그런 리소스를 투입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적은 리소스를 들이더라도 마치 알파고가 만들어진 것처럼 내 업무를 나 혹은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수준으로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온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일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큰 기업의 관점에서 보다가 개인분들 혹은 직장인분들 관점에서도 좀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에이전트 이런 거 만드시는 와중에 도메인 전문가 한 분과 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바둑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좀 넓은 시각이나 이런 거에서도 혹시 도움을 좀 받으셨습니까?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되게 많이 배웠었는데 음성을 입력하시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둑은 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산업이 아닌 영역들의 어떤 도메인 지식을 얘기하시는데 그것들이 소위 음성을 텍스트로 전사해서 그걸 지식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바둑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들이 꼭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산업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언어로 충분히 지식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됐다는 것도 꽤나 저희 팀에서는 고무적인 사실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알고 있는 제조, 금융, 뭐 커머스, 뭐 유통 이런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도메인 특화되게 지식을 쌓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 내부 팀에서는 되게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알파고랑 두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한 1년 반 동안 거의 전성기처럼 실력이 또 확 올라오셨었어요. 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2016년도 말에 그 당시에 이제 차세대 주자들이 커제 구단 박정호 구단입니다. 제가 중요한 대우에서 두 기사에 연달아 패해요. 그때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알파고 전에도 생각이 좀 많았고 또 그리고 끝난 다음에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알파고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가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알파고 나오면서 좀 시기를 놓쳤고요. 그다음에 좀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중요 대우에서 그 두 기사에 패하면서 이걸 어떻게 나가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왔죠. 그리고 바둑구름이 쫙 빨려버립니다. 제가 2018년도 은퇴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사실 2017년도에 바둑구름을 깔리면서 그건 정해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뭐 더 이상 제가 뭘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예. 지금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게 지금 비슷한 지점이에요. AI가 몰려오면서 야, 내가 지금 20년, 30년 일했는데 내가 지금 AI 배워서 이거 뭘 해야 돼? 아니면은 나는 인간의 고기압을 지킬 거야. 약간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세돌 국수님의 생각이 되게 궁금해요. 바둑에 있어서는 AI랑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고 뭐 신진서 구단 같은 분께서는 오히려 이제 AI를 더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거의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텐데 제가 의미를 부여했던 거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건데 그 AI를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면 이걸 작품을 만든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요즘 이제 직장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요. 오히려 너무 편해졌습니다. 저도 뭐 강연도 하고 이럴 때 예전에 PPT 만들려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쉬워요. 뭐 직접 한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쉬워요 이게. 뿐만 아니라 바이브 코딩도 해보고 생산해 난 바로 막 이미지 만들어보고 막 다 해봤거든요. 그거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제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자신의 그런 업무에 AI를 활용하면 얼마나 편해지셨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AI를 잘 활용해서 예전에 정말 10명, 20명 그 역할을 해나가면서 지금 나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조금만 AI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충분히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오히려 젊은 쪽이에요. 회사에서 지금 신입사원 안 뽑아요. 예전에 신입사원 역할을 AI가 해주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안 시킨다고. 시키는 게 더 일이라 그래요. 그럼 자기가 AI 통해서 하면 되는데 엑셀 파일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나머지 일들을 가르쳐주는 2, 3년 정도는 그런 건데 지금 그 신입사원 회사에 그대로 있습니까? 바로 창업을 하다니 다른 회사를 하다 이렇게 되는 게 신입사원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 자체를 얻지를 못하죠. 자기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그게 지금 자체가 막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AI를 활용하려면요 힘을 쌓아놔야 되거든요.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AI를 어떻게 활용해요? 활용하라는 건 뭔가가 자신이 뭔가 갖고 있을 때 활용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활용이 안 돼요. 그냥 이용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가. 물론 저는 이제 금방 적응을 해서 더 앞서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당장 특히 20대에서 고민하는 지점이 그 지점이거든요. 완전히 막 매겨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서 바둑 프로그램 만들기 전에 처음에 이제 이국수님께서 프로그램 AIOS를 구동을 하시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실 때 거기서 이렇게 성향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제 일을 잘 되세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는 에이전트 만드는데 저게 왜 필요하지 싶었거든요. 제 성향을 파악해야 뭔가 좀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거예요? 뭐 MBTI 테스트입니까? 뭡니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게 너무 정확히 맞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지식을 잘 체계하려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최대한 편한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초기에 이제 온보딩 그리고 이제 성향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작업이 돼 있었고 저희가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고안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지식을 더 소위 교수님께 많이 뽑을까 그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발견했던 아이디어는 영화 허의 그 OS1도 사실 그런 온보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타이밍에 그런 걸 좀 여쭤보면서 성향을 파악하면은
도움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구성. 그 실제로 나중에 프로그램 짤 때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아주 단편적인 거로는 교수님께서 어떤 목소리 톤 좋아하시냐고 얘기했을 때 목소리가 바로 바뀌고 그리고 말하는 톤도 바뀌고 예, 모델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내부적으로는 좀 들여다 봐야겠지만 뭐 새벽 시간에 일하시는 분의 스타일 뭐 그럼 어떻게 질문하는 게 더 좋을지 뭐 그런 것들 스스로 판단하게끔 자신에 맞는 딱 맞춤형 AI 그렇게 진화해 가는 겁니다. 요 OS가 얼마 안 남았겠구나. 제가 생각했던 진짜 저의 완벽한 비서 AI 비서 그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넨스의 이제 그 기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딱 떠올랐던 게 요새 이미 많이 서비스가 들어온 그 브라우저 AI 있잖아요. AI 브라우저들. 그거를 만약에 하셨으면은 이미 막 그 상용화가 됐을 것 같은데 왜 AI OS였어요? 저희가 사실 그 브라우저를 사용한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고 그 B2B 대상으로는 이미 상용화해서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B2C 대상으로 오픈이 안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교수님이랑 바둑을 단순히 모델만 만들기 아니라 프로그램도 만들고 심지어는 어떤지 청중들에게 평가도 해보고 라는 거는 결국 우리 일이라는 거는 단순히 하나의 이제 워크만 하는 게 아니라 엔드투엔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부터 실행, 완결까지를 보잖아요. 브라우저 A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컴퓨터에 조작하는 그 파츠 정도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의사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그걸 단순 처리하는 예, 정도만 있어서 네, 그리고 이게 잘 드러나 있진 않지만 이게 진짜 완결되게 실행되는 거가 에이전트 AI 소위 얘기하는 거의 가장 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에이전트 만들 수 있어. 근데 만들어 보면 안 돼. 그 이유가 뭘까? 실제로는 완결되게 일을 처리해야 맡겨놓고 진짜 우리 동료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이제 기업에서 고위 임원분들은 에이전트 하면 다 되는데 왜 너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실무자분들은 했는데 잘 안 돼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간극을 맞출 수 있게끔 하는 저변에 굉장히 깊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드러나진 않았지만 뭐 내포되어 있는 B2B 사이드에서는 저희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B2C로 빨리 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B2C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비용이에요. 정말 상상보다 더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지금 오픈 AI도 엄청난 적자를 계속. 개인들이 부담하는 그렇게 가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과는 다르죠, 개인이. 그래서 그걸 B2C로 뭔가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겠는가.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상당 정말 극단적으로 줄지 않으면 B2C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든 또 체결에 나아가야겠죠. 예. 자연스럽게 잘 구동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실제로 구동되게까지 하는 기술 중에 이제 요새 많이 유행하는 게 또 이제 온톨로지. 그 다음에 같이 협업하시는 또 팔란티어가 그 온톨로지 하면 팔란티어잖아요. 그 온톨로지가 여기에서는 좀 어떻게 쓰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온보딩 하기 전에 실제로 교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는 두 가지였는데 온보딩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온톨로지를 저희가 교수님 그 행사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교수님에 대한 걸 구축을 해뒀어요. 교수님이란 사람은 누구고 관계인은 이창훈 구단도 사실은 그 행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들어가 있었고 교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사실 다 구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작성하신 그 저서에 대한 내용들도 온톨로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구성 내에 바둑 규칙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게 규칙대로 잘 돌아가는지가 기획에서는 이제 사실은 교수님의 의도만 파악을 하고 실제로 구형할 때는 그 규칙 내로 계속 구성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구동됐기 때문에 이게 완성적으로 구동이 돼서 저희가 짧은 시간에 구축했기 때문에 전체의 삶을 담지는 못했지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외부에 나와 있는 인터뷰 지식들을 온톨로지화 시켜놨던 것이 완결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실제로는 이게 사실 티는 나지 않아요. 에이전트들도 보면은 교수님께서 잘 아시는 분야, 도메인 전문의 분야에는 더 많이 물어보고요. 디자인 코딩을 할 때는 저는 이제 돌리면서 봤는데 얘가 어느 정도 제한을 해요.
뭐 우드톤에 뭐 원래 전통적인 곡을 할까요? 뭐 세련되게 할까요? 뭐 되게 짧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딩도 뭐 오픈소스나 뭐 이런 걸로 뭐 이런 스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온보딩과 교수님 온톨로지에서 채워져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걸 활용하고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부분들은 또 기획에서 많이 차용할 수 있긴 인터뷰 내에서 또 온톨로지로 저장하고 심지어 그 기획 내에서 이제 뭐 교육 얘기 주셔서 웹서칭하면서 또 지식도 쌓고 하면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요. 사람이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온톨로지를 통해서 쌓여져 있는 걸 상태로 요걸 가지고 추론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뭔가를 해 나가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교수님의 삶을 뭐 어느 정도 이제 디지털 트위화 해놓고 하는 거죠. 너무 인간사고랑 비슷한 것 같은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이국수님의 기보를 보고 월간 바둑을 보면서 이제 뉴스도 보고 계속 보았었는데 그것도 10년 전에 운 좋게 이제 대국 하실 때도 취재를 갔었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있지만 또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정확한 기억들을 다시 끌어내야 돼서 회고록 쓰신 것도 다시 보고 10년 전 영상도 다시 찾아서 대국도 막 찾아보고 왔어요. 그 상태로 저도 인터뷰를 하는 건데 온톨로지라는 게 그런 식으로 다 이미 경험하고 내가 보고 배웠던 거를 지식화 해놔서 그거를 나중에 제가 인터뷰할 때 쓰는 것처럼 그 친구도 프로그램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사전 지식해놓고 그리고 교수님이 인터뷰 내에 말씀하신 게 추가로 계속 쌓이고 쓰시면서 말씀하셨던 모든 피드백들이 쌓이면서 스스로 계속 지식이 쌓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사실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 그 행사장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얘기가 9 바둑 이제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많이 두잖아요. 원래 바둑판은 19줄이라서 361칸이 있지만 9줄이면은 81칸으로 하는 건데 그게 정답이 이미 나왔다면서요. 사람이 정답을 찾은 게 아니라 AI가 정답을. 그러니까 AI가 다 본 거죠, 이거를 경우의 수를. 그렇겠죠. 뭐 AI 입장에서 뭐 81칸 정도면. 사실 9곱하기9는 마음만 먹으면 외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근데 암기로 쳐도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게. 워낙 많은 예, 가능은 하죠. 진짜 암기를 잘하신 분이면 제가 질 수도 있겠군요. 예.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요. 19 곱하기 19면은 361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패도 있고, 왜냐면 이게 놓아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거길 다시 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361칸인데 400 몇십수 되는 기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자원을 가동해서 바둑 한번 다 보겠다 안 됩니까, 대표님? 다뤄보는 거는 사실 되게 짧은 시간에 다 됩니다. 아, 정말? 네네. 그러니까 수를 다 더보는 거는 그냥 경우수의 계속 조합을 컴퓨팅 리소스를 가지고 병렬로 처리해서 더버리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알파고 때 제가 알기로는 CPU가 1920장, GPU가 뭐 280장인가?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딱 요만한 하드웨어 안에 다 들어온 거잖아요. 데이터 센서까지 안 가더라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긴 합니다.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사이즈가 크더라도 그건 단순히 컴퓨팅 파워가 얼마 정도 공급될 수 있고 그거에 따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의 문제. 그러면 지금도 거의 정답에 가깝다고 하지만 진짜 100% 정답지인 거잖아요. 네.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인공지능과 유사한 게 두는 분이 이제 신진서 구단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 신진서 구단의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경지에 올라올 때까지는 사람한테 배웠고 그렇게 학습을 했고 그 이후에 AI를 보면서 더 배운 거라서 아마 AI 네이티브 세대인 이 후세대가 두면은 더 잘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인터뷰할 때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2년 전까지도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즘은 약간씩 바뀌었어요. 이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할 수도 있겠구나. 인간의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지 않고 AI를 이용해서 뭔가를 했을 때 부작용이 더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적당한 수준이 되면 이제 AI를 활용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프로 혹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적을 내는 정도까지 인간의 그걸 통해서 이제 신진서 구단은 이제 AI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전보다 훨씬 전부터 이제 AI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친구들이 신진서 구단보다 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예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올라가겠지.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나 정도까지 올라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는 쉽지가 않겠구나. 이유가 어떤 겁니까? 똑같습니다. AI는 자신이 쌓아놓은 거에 계속 활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그냥 이용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AI를 통해서 어떻게든 암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훨씬 더 강해질 거고요. 암기는 근데 안 돼요. 바둑에서 암기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것도 거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 암기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신진서가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불가능하죠.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다. 비슷합니다. 지금 많은 분야에서 그러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도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낮다 뿐 계속 이렇게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수록 AI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술 발전은 이루어질 수 있겠죠. AI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의 본연의 능력 자체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요즘 좀 바뀌고 있어요. 저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괴가 맞는 얘기를 제가 봤던 게 내가 어렸을 때 건강사원님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바둑판을 닦으면서 바둑알을 닦으면서 사고하고 했던 게 결국 나중에 내 바둑 실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많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둑에선 가능하죠. 그래서 바둑은 사실 원래는 굉장히 혼자서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뭐 공부든 연구든 하는 거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공동 연구도 있고 요즘은 뭐 AI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바둑도 이렇게 바뀌었고. 근데 사회는 좀 달랐죠. 바둑은 정말 개인 그대로 되거든요. 근데 사회는 그렇지 않죠. 단체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보니까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갈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개인이라는 거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또 원래도 좀 희미해졌어요. 디지털화되면서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싶은데 AI 시대가 되면서는 완전히 이제 개인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너무 극단적 개인주의가 좋다는 건 아닌데요. 개인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희석될 확률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개인의 사고나 이런 것도 줄어들기도 하지만 또 최근에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선생님이 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니 챗GPT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선생님한테 이제 대든다거나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AI 쪽을 맹신한다거나 좀 이런 경우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지식에 한해서는 그런 경향은 계속해서 생기겠죠? 제 생각에 초등학생들 아닌가 싶은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AI에게 물어봤는데 AI는 다르게 대답을 했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더라. 그러면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AI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사실은 AI가 잘못 가르쳐줘 버리면 그 잘못된 정보로 이렇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AI가 뭐라고 답변을 해줬을 때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교차 검증을 해요. 이게 맞나 틀린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애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교차 검증 뭐 그런 걸 뭐 있습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냥 평생 가버리는 거죠. 이런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 성장해 가는 상태에서 지금 오히려 그 AI 네이티브보다는 신진서구단처럼 이렇게 혼자 고민도 해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배움도 있던 사람이 AI를 덧붙이는 게 나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니까 몇 살 때부터 AI와 가는 게 좋냐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막 AI랑 막 해가지고 그게 될까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10살은 어떻습니까? 12살? 13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너무 어리니까 AI 자체를 가히 사용하지만 막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고 어느 정도는 당연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를 나이와 또 기억, 분량을 조금은 이제 사용하겠지만 이걸 늘려나가는 거겠죠, 사실은. 어떻게 이제 해나갈 것이냐. 그리고 초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중고등학교는 교육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주입식 교육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 교육보다 나은 교육을 우리가 찾지 못한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까지 발전한 원동력이 사실 교육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잘못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효율적인 교육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AI 시대가 오면서 진짜로 이거는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기처럼 많은 부분들의 특히 암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고 그냥 암기하고 살아가면 돼요.
암기의 영역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창의적인 영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아직도 암기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가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10대 어리죠. 중3이나 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냐면 무조건 입시죠.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다. 대학 가가지고 명문대 같아 치자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약화될 거예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땐 교육 자체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되지만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10대를 너무 애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좀 설계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행사 때도 뭐 창의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었는데 인간은 본질적 창의성의 발휘에만 신경 쓰면 된다. 말은 좋은데 그때 보여주신 AI 에이전트를 보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향 파악해요.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나면 지가 알아서 다 만들어줘요. 결과물까지 갖고 와요. 그럼 인간은 어디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수행하는 행위 주체가 이제 에이전트가 되는 거지. 거기에는 목표를 전달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목표를 주어주는 거는 암기에서 뭐 하는 거라기보다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뭐 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창의성이라는 게 꼭 엄청 독특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나의 시대적 서사나 이런 걸 가지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목표를 잘 주는 것, 그리고 그 에이전트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가장 뭐 최선의 플로우만을 찾도록 워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든 변인을 고려하지 못할 때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뭐 다른 의견을 주거나 다른 지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인간의 고유 역할에서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 인공지능이 채울 수 없는 고유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생산성에도 꽤 많은 의미가 있는. 처음에 상상, 방향을 정하는 결국 인간이죠. 사실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도 분명히 인간일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사실 우리는 많은 시간과 또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까지도 필요한 이 부분을 AI가 좀 도와주는 거죠. 상상을 현실로 이렇게 구현하는 걸 좀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프롬프트를 막 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AI와의 관계, 얘가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좀 주도적인 느낌이 그래도 남아 있거든요. 프롬프트 잘 안 주면 잘 못하니까. 근데 두 분이 하셨을 때는 그냥 인터뷰도 제가 너무 잘 해가. 온톨로지도 얘가 다 이미 다 했어. 나 너무 다 잘 알아. 그러면 너에게 좀 주도성이 상실되고 어떻게 보면 좀 바둑에서 느끼셨던 것처럼 내가 내 일에 있어서의 뭔가 약간 효용성, 효능감 이게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바둑은 어쨌든 오픈소스가 좀 풀려 있는 거고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좀 상상을 해봐야죠. 새로운 무언가 우리가 상상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갔을 때는 여전히 좀 잘하긴 해야 됩니다. 네. AI가 더 발전하더라도 그 자체가 변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끝났지? 네가 만들어. 이렇게 되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프로그램 진화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고난이도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했을 때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영역은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바둑처럼 이거는 가능하죠. 앞으로는 더욱더 쉽게 발전해 나가겠죠. 바둑 외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무언가. 이넨스 AI OS를 쓰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좀 어떤 자신의 효능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저희 팀에서 바라보는 뷰는 결국에는 하실 수 있는 일의 깊이와 또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이디어가 있으셨던 일인데 너무 바쁘거나 리소스가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내 업무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그 결과로부터 또 창발적인 어떤 업무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던 일들, 그리고 더 촘촘히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일들, 그런 것들부터 제 업무의 생산성 향상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진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드게임을 예전부터도 좀 만드시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그 울산과기대 유니스트에서도 보드게임 관련해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계시는데, 그 보드게임을 만드시는 이유는 바둑이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너무 결합이 돼버렸으니까, 인공지능은 절대 올 수 없는 뭔가 보드게임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쪽 회사에서도 먼저 연락이 오기도 왔고요. 첫 번째로는 바둑이 참 좋습니다. 30년 이상 바둑을 뒀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바둑의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조금 가져올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보드게임에 들어왔고요. 근데 보드게임이 만들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만드는 것 자체 행위가. 우리가 기획이라고 해야죠.
전형적으로 딱 우리가 가장 쉽게 리스크 없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드게임을 제작하는 것이.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드게임 좀 더 만들어 보고 또 지금 대학에서도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추상적인 영역과도 굉장히 좀 맞닿아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룰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학생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둑에 기반 게임은 사실 온라인으로도 조금 이제 접하실 수 있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남들보다 먼저 AI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또 바둑도 한 30년 이미 하셨으니까 이게 다른 직장인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한 30년 일하고 나면 은퇴할 때쯤 돼서 이제 또 제 2막을 요새 살아갈 텐데 그렇게 2막을 지금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2막의 목표 아니면 2막의 키워드는 뭐예요? 저는 이막을 정확하게 열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1.55 같아요. 뭐냐면 제가 2019년 말에 은퇴할 때 딱 정확하게 다음에 난 이걸 할 거야 하고 은퇴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행동이 여러 좋으신 분들 뵙는 거였습니다. 여러 다양한 분야에. 그분들이 이제 말씀 듣고 좀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사실은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요. 해보는 거죠. 그 예능도 뭐 가끔씩 나가볼 거고, 또 강연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보드게임도 만들어보고, 뭐 이러는 거죠. 여기서 제가 진짜 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좀 명확히 해서 좀 나아가는 것이 진짜 이막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넨스는 1막 아닙니까? 예. 음악에도 초입에 이제 시작. 팔란티어에 또 엄청 주목을 받는 또 협업하는 회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써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팔란티어는 저희가 스타트업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차세대 AI 네이티브 유니콘을 이제 선정해서 이제 좀 서포트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팔로알토에 있는 팔란티어 팀 분들이랑 같이 뭐 기술적 협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 뭐 저희도 팔란티어와 마찬가지로 이제 산업에 또 세계의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기술로 이제 풀어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이세돌 교수님이랑 이 행사를 하면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또 도메인적으로 그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메인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산업도 뭐 커머스, 유통, 리테일 쪽 특화돼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야를 확장하는데 이게 실제로 확장이 기술적 스택으로는 충분히 더 빠르게 가능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큐였고, 결국에는 이제 B2C로 가기에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이슈들을 어떻게 진짜 이 비용을 줄이는 걸 기술로 할 것인가, 저희에게 또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확장하면서 주요한 이제 문제들 풀어가면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단기, 중장기 이제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머스, 유통, 리테일이라고 하면 이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로 내가 완벽하게 막 쇼핑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걸 상상하는데, 어떤 게 지금 서비스 되고 있고 어떤 거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물건 사는 게 바이 사이드면은 물건을 파는 셀 사이드에서 이제 브랜드 분들이 리테일을 운영하실 때 해야 되는 수많은 업무들을 에이전트가 좀 대신해주는 그런 쪽 일들을 먼저 시작했었고, 동쪽으로 가격을 에이전트가 관리한다든지 프로모션이나 재고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그게 정산에 이어져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올바른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요새 인증샷 많이 나오는, 제가 회사 창업했는데 제 팀원들이에요 했을 때 이제 컴퓨터만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가실 수 있는,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려고 저희 팀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돌 국수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여쭤보고 싶습니다. 2막 준비하고 계시고 아까 열어나오고 계신다고 했는데 행복하십니까? 이렇게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행복하냐는 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제가 2019년 말에 은퇴한 행위 자체는 굉장히 맞았고, 그걸 맞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그래도 비교적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를 위해서라도, 다른 인류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